지금 민변에는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 민변에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규명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 피해자들의 그 대리, 재판 대리도 하고, 그래서 법정의 재판 진행 사항도 모니터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변협하고 함께 그 특별법을 구성하는데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물론 이제 변협 그 법률 지원단이 있는데 그 법률 지원단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민변 회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여러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새누리당의 그 특위위원장이 자기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여론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지적했듯이 그 의사상자 지정이라든가 또는 그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가, 심지어는 전혀 뭐 그 관련도 없는 평생 동안에 뭐 연금을 지급하도록 뭐 이런 것들을 그 특별법에서 제정해서 요구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특별법은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는 그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거기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진실규명을 이제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그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 사실은 그 특별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의사상자 지정이라든가 특례 입학이라든가 또는 평생연금 지원 같은 것은 아예 그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특별법에는 처음부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의사상자 지정이라든가 뭐 특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여야가 피해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여야 간에 이제 그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대책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또는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가족들의 그 의도를 왜곡하니까 차라리 그 삭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제 100일을 맞아서 이제 그 대변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명백하게 밝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왜 아이들이 죽었는지, 왜 사고가 참사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발전했는지, 이러한 데 대한 진실규명이 자기들의 오로지 원하는 소망이고 목적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3, 제4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 이걸 마련하는 것이 자기들이 목표요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잘못된 그 왜곡된 것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삭제하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퍼져 있는 매우 뭐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또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한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그런 요구들은 현재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바램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진심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그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가족들의 그 진정한 참된 그 의도를 그 왜곡시켜서 오히려 두 번 그 가족들을 죽이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특별법의 핵심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이게 이제 실효성 있는 조사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진상이 규명됐을 때 그 책임자들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진상을 잘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사실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의 그 정치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진상이 청와대의 책임이라든가 다른 어떤 권력층의 책임이 나왔을 때 검찰이 과연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심지어 이제 이번 그 여야 국정조사에서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인으로 불러내느냐 못 불러내냐 가지고 엄청난 난항을 겪는 걸 보면서 실제로 이게 국정조사든 뭐 검찰이든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대태적인 여론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는 이 기소권을 이제 만약에 다른 데 주게 되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는 건 맞는데 검사의 지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고 천부적으로 검사에게 기소권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검사의 자격이나 지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법률에 의해서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할 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기소권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사안이죠. 입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도 그 국회에서 만든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 자격을 부여받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에 우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검사의 지위를 그런 이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고 수행하는 것이 하등 사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고 입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로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또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수사권은 수사기관 이외의 자는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면 경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인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부로 뛰어가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한테 갑니다. 만약에 사장이 갚으라고 했는데도 안 갚으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 즉 수사관의 지위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검찰로 송치를 하죠. 달리 얘기하면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그 우리가 불법으로 벌목을 한다든가 하면 산림청의 공무원이 또 수사를 해서 검찰로 처벌해달라고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권이 있는 거죠. 관세청에 있는 세관들도 밀수가 일어나면 밀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 이외의 자 한 50개의 공적기관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미 우리 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 이외의 자도 50여 개가 되는 공적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고 있는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국민들을 완전히 무지한 사람을 취급해서 국민을 조롱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특별검사가 있죠. 특별검사도 검찰청의 검사가 아닌 변호사들 대부분 검사로
특별검사로 지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검사법이라는 것도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검찰청의 검사 이외의 자에게 기소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별도의 검사라든가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면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나 한교안 법무부 장관의 그 말이 사법체계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그동안 보면 이제 그 유병언 회장을 잡으면 모든 범죄의 진상이 다 밝혀질 것처럼 그렇게 연 인원 17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유병언을 검거하는데 몰빵을 했습니다. 모든 병력이나 그 자원을 그 경찰 병력들을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그 검찰이 유력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 발부받은 날 유병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국민들은 모두 다 뒤죽었고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제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일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풀을 보면 그 풀의 상태가 도저히 십며칠 그 5월 달에 자라난 풀이 그렇게 꺼멓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이건 자연 법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사망의 시기부터 심지어는 그 시신이 유병언의 시신이 맞느냐라는 의혹까지 아무도 지금 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자체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특히나 왜 그러면 초기에 구조하지 않았을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구조하지 않은 것이 뭔가 음모가 있었지 않느냐에까지 이를 정도로 이 의혹은 매우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한 음모론이 다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정조사에서도 봤다시피 정부나 청와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그 진실도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제출하거나 또는 속 시원하게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100몇 개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13개 정도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 무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8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고 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져야 될 안행부 장관, 청와대, 해경청장 또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단 공무원이나 선장선원 그리고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우리가 보면 책임자급이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무수히 수사해서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레미들만 조사하고 실제로 거기에 실제 제대로 진상을 알고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매우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지금 목포지원에서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그 세월호 안에 있던 노트북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 이것이 복원이 돼서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에 보면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와서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업무 그 운항 그 허가를 받기 직전에 정개축을 하는데 그 정개축을 할 때 한 100여 개의 수리사항을 적어 놓은 목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목록이
국정원의 지시사항이 100여 개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 내의 여러 수리사항을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세월호의 주인은 유병헌이다, 또는 유병헌이 실제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의 소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국정원이 그 선박에 100여 개나 되는 그러한 수리사항을 지시하고 수리를 보고하도록 했을까? 지금 이건 엄청난 의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 소유주나 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 선박 내에 100여 개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수리사항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엄청난 양에 대해서 수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만에 하나 국정원이 실제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닐까라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로 엄청난 업무로 제기됐던 문제가 정말 그게 업무에 불과할까? 라는 의문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세월호 관련된 모든 진상은 엄청난 그 의혹 덩어리로 사람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왜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 부여되고 해야 되는가? 그 특별법의 지금 필요성이 이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의혹을, 그 진상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절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는 그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규제 완화를 통한 안전장치를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그 기업의 돈벌이,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도 그렇고 당연히 규제나 안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법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규제 완화가 결과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의료 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이나 몇몇 자본, 독점하고 있는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도, 안전도 점점점 위태롭고 위험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러한 속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행복 시대를 위한다고 자기의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행복? 그것은 정말로 빌공짜 공약이었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오로지 기업이나 가진 자들이나 또는 자본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신의 실제 속내를, 그 본심을 지금 그대로 차곡차곡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신이 처음 공약했던 국민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이제 누구도, 생명조차도
어떠한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는 정말로 정글의 시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 안전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본의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에게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적 민주화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점 위태로운 사회, 즉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없는 사회로 간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